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이어서 한 주 쉬고 오늘 2주 만에 뵙는데요.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 3인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이제 요청한 상태인데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10일 이내에 정할 수 있는데 나흘 만에 이제 시간을 준 거는 재송부는 강행 의지, 나흘만 준 것은 빨리 매듭을 짓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별로 좋은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뭐 어쨌든 공격이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도리어 충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조금 더 짧게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추후에 우리가 또 얘기 나누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어쨌든 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4일 동안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하는 부분은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장 소장님. 이런 거는 아마 최 교수님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펜으로 좀 어떤 받아 얘기인가요?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흐름과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흐름은 이 세 명 다 강행 임명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분위기는 묘해가지고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왜 강행하는 흐름이냐면은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야당을 혼내주셨죠. 그런 다음에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보면 우리가 해명 들어봤는데 그냥 결격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보호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송부를 재요청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장관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지명 처리하기는 대통령으로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밑 조율을 통해서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진 사퇴도 못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세 명 다 강행 임명하겠다라는 게 맞는데 오늘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에서 한두 명은 좀 정리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청와대의 반응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불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만약에 저런 게 청와대 뜻과 좀 다르면 아니 이게 지금 의원들이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한 팀인데 왜 저래? 그래야 될 텐데 알았다는 듯이 불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 조율이 있었다. 사전에 다 얘기가 뭔가 되고 있고 14일 날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는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께서 좀 한두 명 정도는 정리하시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하면서 다른 것처럼 본인 청와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청와대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이러니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있을 거라고 저도 봐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을 다 강행해서 임명할 가능성이 전혀 없냐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 며칠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어쨌든 논의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여지는 남아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의중인 건데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될 지명 철회보다는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뭐 제 추측인 거고 전망인 거니까 이게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청와대 정면 돌파 의지에 여당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이 당정 갈등이 본격화될까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당 의원들이 뭐 초선 의원, 재선 의원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결정사항, 청와대의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반발하는 그런 내용을 나온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 처음이거든요. 이것은 좀 상당히 의미 있게 보긴 하는데 혹시 짜고 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반응이 그렇게 불쾌하다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한두 명 정도 정리하기 위한 정교하게 계획된 전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희 정무수석이에요. 이분 아주 전략가로서 이름이 높잖아요. 네. 이분이 이 일주일 동안의 여러 가지 스텝을 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큰 뭐 당청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더민초가 이렇게 욕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뭔 소리야, 그냥 3명 다 임명할 거야 이러면은요 진짜 파국이에요. 당청 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러면 레임덕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거기 극단적인 이런 상황까지는 서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네. 정무 속의 그림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네. 뭐 저는 정무수의 그림대로 간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서 초선이든 누구든 의견을 내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게 청와대 의견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뭐 예컨대 의원들이 본인의 생각도 얘기 안 하고 본인의 의지도 반영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면 아닌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이런 의견 개진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뭐 사실은 이 청문회 전국에서 여기 이 자리에 와서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네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결국은 대통령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저는 이제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결정을 하실 때 영향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뭐 이제 장 수장은 정치 공학적으로 이게 잘 정교하게 짜여진 어떤 시나리오대로 갈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려지면 어쨌든 결정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민심을 전달하는 과정이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평론가도 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는 말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당이 이제 장관 후보자 이제 3인에 대해서 부적격 이제 판단을 내리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까지 이제 함께 엮는 연계 전략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 연계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이건 발목 잡기라고 공격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기자 정상도 지난번에 저랑 같이 의견을 같이 했는데 크게 흠결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통과시켜주고 문제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문제를 삼는다고 해야지 이것과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연계시켜버리면 정치적인 속셈 갖고 한다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하지 않겠습니까? 명확하게 본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이 사람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니 흠결이 없고 이 정도면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통과시키는 게 나아요. 그러면 더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원칙대로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3+1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묶어가지고 같이 가면 이건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지금. 정부 하려는 일을 어떻게 이제 발목 잡아가지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대선 환경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거대로 가고 또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대로 가야 진정성이 더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연계 전략은 발목 잡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잘못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서병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의 잘못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분과 실리가 둘 다 없어요. 정해진 기한 내에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할 네.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른 3명의 장관의 임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큰 흠결이 없어요. 무능력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뭐 국무총리직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커다란 흠결이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정말 그야말로 안개 속 청문 정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해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문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와의 상견례가 이루어지는데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100%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14일까지 요청한 것을 제 요청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날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이고요. 제가 봤을 땐 송영길 대표가 건의를 하면 대통령께서 한두 시간 정도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할 것 같아요. 이게 장관들, 현재 지금 장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관직에 대한 공백도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다. 어차피 민심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높더라고요. 57대 36 이 정도로 더 높기 때문에 대통령 민심에 걸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실마리를 찾을 거라고 봅니다. 의견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받고 나서 대통령이 또 결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이벤트가 될 거라고 봐요. 이 모임 자체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그날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네, 만약에 네. 이제 그날 다른 결정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것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 대한 하나의 불신임, 견제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송영길 대표가 건의한 대로 하면은 송영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 체제가 앞으로 순항할 거냐 말 거냐가 중대한 기로가 14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레 이제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와의 또 만남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른바 여권의 잠룡 빅3가 하루의 시차를 두고서 본격적인 새 분리기에 나섰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좁게 보면 정치는 프로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넓게 깊게 보면 정치는 결국 국민들이 합니다. 국민의 뜻이 존중되지 않는 정치는 잠시는 몰라도 결코 존재할 수가 없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뭐 알면은 벌써 했게요? 그런데 원래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꼬리를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메시지를 선명하고 강하게 내줄 수는 없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매사가 선명해질 수는 없습니다. 신중해야 될 때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매사 선거연설하듯이 정책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매번 선거연설하듯이 하면 그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여권의 새 후보들이 각각 자신의 약점으로 꼽히는 그 질문을 받고 이제 답변들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새 잠룡, 새 몰이의 특징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초지일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의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크게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새가 모여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 그대로의 페이스를 유지하면 된다고 보여지고 정세균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위 견제죠. 결국은 계속 하는 걸 보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거나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결국 네.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을 견제를 해서 본인의 지지율도 함께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표현 홀로 아리랑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말은 기존에 갖고 있던 스탠스를 크게 바꾸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선병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평소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주장을 계속 끌고 가는 건데 문제는 그게 현재 국민들에게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꿀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바꾸실 의향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초지일관이다. 네. 저는 이재명 지사는 여유작작. 나 1등이야. 아유, 저분들 내 경쟁 상대도 아니야. 나는 여유. 그냥 원론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하면 돼. 뭐 예를 들면 당에서 나오고 있는 경선 연기론,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항상 여유작작이에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초미지급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급해요. 지금 보면 3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이겨야 되고 1등인 이재명 지사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무리한 수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3등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엄중 신중해요. 그냥 계속 이분은 그냥 엄중하고 신중하고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상태대로 가면 이재명 지사가 그냥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전망해 봅니다. 그러면은 빅3의 대항마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출마 선언하고 계시죠. 충남지사의 양승조 지사 그리고 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런 분들이 계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11룡이냐 13룡이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워낙 국민적인 지지도에서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냥 페이스메이커 그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 장 수장이 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거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이번 기회에 몸집 좀 키우고 인지도 높이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대선에 정말 본인들이 후보가 될 거라는 생각들을 기대를 물론 조금이라도 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기대감을 크게 갖지 않고 나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어쨌든 대선 후보가 돼서 경선에 뛰어들면 인지도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또 몸값을 띄울 수도 있고 차기에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좋은 정치적 기회인 것이지 제가 볼 때 대세론을 꺾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586 주자들도 마찬가지인가요? 586 지자들은 제가 볼 때 유시민 전 장관은 본인 안 나오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분은. 그리고 이제 뭐 임종석 전 실장, 뭐 추미애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 네, 김경수 지사도 이제 뭐 아직 재판 결과 안 나와서 네.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설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9월까지 이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다른 대안이 나서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지지도에서 아직 그 본격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나경원 전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막판 고심 중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에 뛰어든다면 이제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예. 저는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게 이제 명분은 이 여론조사예요. 이것 때문에 뛰어든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지금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이제 떨어지시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사실은 적합도 1위예요. 현재까지는 2주 동안 1위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이거 정말 당원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내가 나서겠다. 마지막에 이번 대선에 정권 창출을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런 명분 갖고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은 나경원 전 대표를 다시 나서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만약에 나선다면 머지않아 곧 얘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6월 10일인가요? 10 며칠 6월 하잖아요. 11일. 네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곧 밝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00% 나옵니다. 저 그냥 서울시장 네. 경선 때 했던 지금 조직들 다시 다 만나고 있고요. 제 후배가 거기서 상황실장 했었는데 내일 만나가지고 이제 또 맡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네. 그런 거 보면 이미 결정은 끝난 것 같고 이제 조직을 어떻게 하고 이제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이냐 그런 것들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 출마 선언하게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위를 기록을 했고요.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3위, 그리고 초선인 김웅 의원은 4위입니다. 올드보이를 위협하는 영보의 돌풍이 이렇게 좀 이어질까요? 이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요, 국민의힘이 참 건강한 정당이다라는 반증으로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얼마나 재미없었습니까? 좋은 분들이긴 한데, 능력 있는 분들이긴 한데 차별성이 없었어요.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다 그냥 그런 분들 같잖아요. 계속 이쪽에서 정치하셨던 분들. 근데 여기는 지금 원외 인사도 있고 검사했다가 초선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국민적인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면은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2등, 그다음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4등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뭐 중진 의원들과 이 초재선 영건들이 싸우는 이런 모습은요. 당의 건강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점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산 논쟁, 꽃 논쟁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가 주호영 전 원내대표한테 아니 803만 다녔던 분이 어떻게 에베레스트상 가냐 이런 식의 논쟁. 그리고 김웅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에게 아이 시든 꽃 좋아 먼지만 써 있는 좋아 뭐 이런 식의 꽃 논쟁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비전을 갖고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서 어떻게 쇄신을 하고 혁신을 해서 다음번 대선에서 국민들께 인정을 받을까 그런 나의 포부를 갖고 서로 논쟁을 해야지 저런 말장난하는 식의 논쟁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책 비전이 아쉽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보면 새로운 어떤 그 쇄신을 하거나 참신한 인물, 초선 의원들이 많이 나오는 걸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이게 어쨌든 그리고 적합도 조사 이건 물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적합 조사를 한 겁니다만 네.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정도의 선전을 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바뀌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시도를 할 가능성.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김웅 의원하고 두 사람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장소장은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잡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대로 5명이 다 나오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인단을 보면 70%가 당원들이잖아요. 30%가 일반이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의 당심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당원들이 과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건 판단입니다. 이것도 네. 장 소장과 같은 생각만 갖고 있으면 초선이나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또 기존의 중진들에 대해서 무게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작용을 하게 되면 초선들이나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1대1 구도로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초선이나 아니면 쇄신 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지금 오늘 보니까 김은혜 의원도 뭐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의계와 함께.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되느냐 후보들 간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영향을 미칠 거고 저는 당심이 어느 정도까지 쇄신에 무게감을 실어줄 거냐가 결국 결과를 좌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당에서는 지금 예비 경선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략 10명 정도 되면 6명 정도로 끊어서 예비 경선을 하는데 그 예비 경선도 본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원 70, 그다음에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한 6명이나 5명 정도로 압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이슈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논쟁, 그리고 여야의 대권, 당권 레이스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